대한민국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과 정치적 변화가 겹쳐지면서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 이재명 정권의 출범은 단순히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민들은 그에게 민생을 살려달라는 기대를 걸었고 또 불평등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담았다. 그러나 정치의 언어와 경제의 현실은 늘 괴리가 존재한다. 선언은 명확하지만 실행은 복잡하며 결과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나타난다.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은 효율성과 경쟁이다. 이 체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급격히 성장시킨 원동력이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그림자를 남겼다.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성장의 과실은 크지만 그 과실이 고르게 나눠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몇 가지 현실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의 한 30대 직장인은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지만 여전히 전세와 월세를 전전한다. 같은 시기 부모로부터 집을 증여받은 친구는 집값 상승으로 수억 원의 자산 차이를 벌렸다. 청년들은 똑같이 노력했는데 단지 출발선이 달랐다는 이유로 인생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현상은 청년 세대의 좌절과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노력해도 안 된다는 냉소적 사고를 퍼뜨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구조적이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2배 가까이 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정규직 평균 월급은 약 400만 원대, 비정규직은 200만 원대 중반에 머문다. 같은 사회에서 일하는데 받는 보상은 절반 수준인 셈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갈라놓는다. 집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가 아닌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여기에서 갈린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이 내세운 방향성은 분명하다. 공정한 사회, 민생 중심의 정치, 불평등 해소. 그러나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구조적 속성이다. 정권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나아가더라도 시스템의 벽은 높다. 가령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대규모 공급 정책을 내놓으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그 사이에 금융시장이나 금리 상황이 변하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실제로 2020년대 초반 문재인 정부 시절 20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이재명 정권도 같은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청년 고용 지원금, 창업 지원 정책,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을 내세우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구조에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기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빠르다. 실제로 배달 플랫폼 산업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 일자리의 안정성과 소득 구조는 전통적인 정규직과 비교할 수 없다. 결국 청년들은 일자리는 잡았지만 결혼이나 주거 안정, 미래 설계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또 하나 심각한 과제는 국가 재정이다. 한국은 이미 국가 부채가 1100조 원을 넘어섰다. 인구 고령화는 복지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2060년쯤이면 국민 5명 중 2명이 노인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 전체를 흔드는 위기다. 세금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국가는 성장보다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이 문제가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전형이다. 불평등은 심하지만 혁신과 기회는 여전히 살아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억만장자가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반면 유럽은 높은 세금을 바탕으로 복지를 강화해 불평등을 완화한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낮고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일본은 또 다른 길을 보여준다.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30년간 잃어버린 세월을 겪으며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 속에서 활력을 잃었다. 한국은 지금 새 갈림길 앞에 서 있다. 미국식 성장 중심 자본주의를 택할 것인지, 유럽식 분배 중심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균형을 찾을 것인지 말이다. 이재명 정권이 직면한 현실은 바로 이 선택의 문제다. 성장과 분배, 시장과 복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이다. 문제는 균형점이 말처럼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 저항이 발생한다. 복지를 강화하면 재정 부담과 세금 인상이 문제가 되고 성장을 중시하면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우선 국가는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사회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계급사회다. 교육, 취업, 창업, 주거에서 출발선만큼은 공정해야 한다. 둘째, 지속 가능한 복지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는 복지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셋째, 성장 동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아이, 바교, 친환경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 그러나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금융 지식을 갖추고 자산을 관리하며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국가가 다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실제로 선진국 국민들은 개인연금, 금융투자, 자기개발을 통해 스스로 대비한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이재명 정권과 자본주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구조와 세계적 흐름,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선택이 맞물린 거대한 문제다. 대한민국은 지금 한 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30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은 집값 앞에서 좌절하고 중산층은 불안정한 고용 속의 미래를 걱정하며 고령층은 복지 제도의 불안 속에서 노후를 준비한다.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 반복한다면 한국 사회는 머지않아 일본처럼 긴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공정한 기회, 지속 가능한 복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정권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국민은 체념이 아니라 준비로 함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